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한강 작가님의 책 리뷰로 돌아온 소설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지가 꽤 됐는데 도대체 우리 채널에서 할 법한데 안 올라오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부끄럽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은 게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싹 몰아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부랴부랴 읽었습니다. 부랴부랴. 부랴부랴. 네, 부랴부랴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소년이 온다가 집에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로 갔대요? 누구한테 줬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할 때. 심지어 전전집 이사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트라우마를 관통하는 책을 읽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읽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막 읽었다가 끊었다가 읽었다가 끊었다가 해가지고 이번에 리뷰를 하자고 마음을 먹고 나서 아주 힘을 내서 읽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잘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하는 말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이게 문학이다 보니까 이 정답을 지금 도출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독자. 네. 학교 다닐 때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문학 답 찾는 거를 정말 싫어하지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이 온다. 책을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책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소년이 온다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은 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이게 하나의 장편 소설이지만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다른 화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읽으면서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화자가 옮겨 다니거나 혹은 시점이 변하는 소설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모든 장이 화자가 다른 소설은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소설은 1장부터 6장까지 모두 다른 화자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을 거쳐가면서 인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그 사건을 지나왔는지에 대한 서술이라서 이렇게 다른 화자를 선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그냥 역사적 사건을 한번 먼저 나열을 해볼까 해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또 앞뒤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맞다 이 앞에 이게 있었지 이 뒤에 이게 있었지 이게 우리도 역사를 배운 지 좀 시간이 많이 됐다 보니까 저도 조금 생경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거는 1980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살짝 올라가서 1979년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16 사태가 있었죠. 네. 중앙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긴급조치로서 모든 권력은 군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때의 이 사태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시해된 거는 최고 권력이 공백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죽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겠죠. 이 수습을 누가 했느냐?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가 됐느냐? 전두환 그리고 육사 11기 중심의 그 유명한 하나회가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하나회의 존재를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회도 자기들끼리는 그 전에는 몰랐고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신군부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12.12 사태를 거쳐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유신 시대의 상징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혹은 민주화 열망을 불태우던 시민들은 이때는 진짜로 봄이 올 줄. 네, 군사 시대가 끝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의 봄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고요. 잠깐 지나가는 줄 알았던 그 신군부 시대가 공교롭게도 5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려는 그 순간 5월 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원래는 서울에만 이게 국지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예, 부산에만 계엄이 있었던 때가 있고 혹은 어떤 지역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만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한 10분 정도 회의를 한 다음에 전국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포고령이 내려졌죠. 모든 정치 활동 금지되고요. 모든 대학교는 휴교령이고요. 모든 언론 보도는 사전 검열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군인한테. 모든 것들을 계엄군 검열 아래 모든 활동을 제약받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은 이 비상계엄에 항거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저항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에도 전남대학교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군부 세력에 항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내렸던 포고령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주 시민들은 저항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저항을 하다 보니 5월 20일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곤봉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은 곤봉에 막 맞아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 5월 27일에 이제 대대적인 진압작전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건물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격수가 배치됐고요. 그래서 이제 소년이 온다의 동호의 죽음의 배경이 된 것이 이때 실탄이 지급된 이후에 군인들이 여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죽이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인물의 죽음이 연관이 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좀 더 곁들이자면 지금까지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물론 그 어떤 뭐 문건들을 뒤져보면은 각하가 굿 아이디어라고 하셨다. 뭐 이런 것들 정도는 밝혀졌는데 그 각하가 전두환을 지칭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연관 관계가 그렇게 있지만 사과한 적은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먼저 드린 다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사건 안에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생들은 16살이었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이 정대의 누나를 찾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에게 발포가 되어 정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1장에서도 되게 슬펐던 부분은 뭐냐면 1장의 중심은 이 16살 눈에 비친 학살의 장면이 어땠는지가 되게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의 입장에서도 내 눈앞에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16살 눈에는 얼마나 이게 더 기가 막힌 상황이겠어요. 심지어 정대는 동호의 집에 타글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던 나의 친구인데 지금 누나도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정대가 내 눈앞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동호는 정대를 구하러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부터 동호가 왜 이 도청 건물에서 시신을 관리하면서 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호의 죄책감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또 어떻게 서술이 돼 있냐면 군인 총에 맞아서 쓰러졌던 사람이 정대가 아니라 내 엄마였어도 나는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담담한 서술에서도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혹은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약간 그 소설이 경험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잠깐 이렇게 뭔가 태풍의 눈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다 각자 하자가 다르니까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고 단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약간 좀 더 약간 몰입감 있게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동호는 이제 친구를 찾으러 왔다가 이 도청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시신을 찾으러 온 유족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들어서 시신을 확인시켜주고 내 가족이 맞다. 이걸 확인시켜준 다음에 간단한 염과 입간을 마친 사람들을 상무관으로 옮기는 걸 장부에 기록하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입에 따르면 나는 별거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난 여기서 뭐 딱히 뭐 허드렛 일 말고는 별거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 나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서술을 하지만 16살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사건에 의해서 항복을 뜻하는 자세를 취하고 나왔지만 군인들이 발포해서 나같이 어린 학생은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던 그 시민들의 말과 반대되어 나왔던 어린아이들이 일렬로 죽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인물로 동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2장은
1장에서 나왔던 정대의 서술인데 혼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정대의 혼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작가의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몸인가 혹은 정신인가. 근데 어쨌든 간에 몸은 죽어서 그 군인들에 의해서 함부로 이렇게 중첩되어 시체로 쌓여져 있어도 혼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이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포가 돼서 시민들이 무자비하게 죽었고 그 죽은 시신들을 군인들이 트럭으로 실어 와가지고 그 시신들을 태우기 위해서 일렬로 이렇게 중첩을 시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혼은 서로를 이제 보살펴 주는 것처럼 서로가 말을 섞을 순 없지만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네,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연대할 수 있었다는 서술인 거거든요. 이제 이 장의 타이틀은 검은 숨인데 그렇게 시체가 되었지만 혼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누나의 혼도 느낄 수 있고 슬프지만 동호가 죽은 순간 동호가 죽은 혼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서술로 미뤄 보았을 때 그때 학살당한 시민들의 혼이 서로가 서로를 느낄 수 있었고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것이라는 희망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마지막 서술이 뭐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죽어서라도 그들의 혼이 어떻게든 만나서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들의 혼이 어디선가는 만나서 조우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이 장 마지막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은숙이라는 인물의 서술인데요. 이 은숙은 동호와 함께 그 아까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던 누나예요, 누나. 동호가 누나라고 불렀던. 이 시점은 내가 왜 살아남았지? 라고 고뇌하는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3장의 제목이 7개의 뺨인데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살아남아서 살다 보니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서술이 나오냐면 밥 먹는 게 되게 치욕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살려고 산 건 아닌데 왜 때마다 나는 밥을 먹어야 하고 죽은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을 건데 삶이 없으니까 나는 살아서 왜 배가 고픈지에 대해서 고뇌하는 생존자가 된 거죠. 근데 은숙은 이제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80년대에도 계속 군부 독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은 그때도 군인들이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숙이 편집을 도운 어떤 희곡이 말하자면 검열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검열에 걸린 벌로 응징으로 7대의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7대의 뺨을 하나씩 어떻게 잊어갈 것인가에 대한 서술이 이제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희곡을 바탕으로 구성된 연극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은숙은 죽은 동호를 계속 떠올리게 되죠. 그 연극에 선 인물을 보면서. 근데 그때 나온 서술이 지금 소년이 운다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 것 같은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은숙은 결론적으로는 나는 7대의 뺨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 네, 그 모든 것, 나에게 왔었던 그 모든 인물과 사건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저는 증언이라고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가의 말처럼 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분수돼가지고. 어떻게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네. 도청 앞에 분수대에서 네. 이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문장을 보자마자 저는 노벨문학상 수상한 다음에 한강 작가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세상 이렇게 어지러운데 내가 그렇게 뭐 기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냥 조용히 있겠다라고 말을 했던 그 문장이 은숙이 얘기했던 분수대에 관련된 전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원인 거죠. 그 민원에서 계속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망자에 대한 예의, 혹은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말을 정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은숙의 말에서. 저는 약간 소년이 온다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 날 읽었는데 작별하지 않는 날을 보면은 그 눈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은 순환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호가 죽던 날에도 세차게 비가 내렸잖아요. 왜냐면 정대 혼이 서술하기를 비가 내리면서 이제 뭐 시체들을 깨끗하게 씻겨나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 비가 그 물이 분수대의 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막 동호의 시체 위에 정대의 시체 위에 내렸던 그 물을 분수대에서 이렇게 뿜어낸 그런 생각까지 가서 더 고통스러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이 수단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계속 나오는 서술이 몸이 죽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 혼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볼까?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모은 건데 이게 다 다른 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어디로 갈까?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분수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은숙이 느끼는 바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역시 동호와 함께 있었던 김진수라는 사람과 함께 옥살이를 했던 사람의 진술로 내용이 구성이 되는데요. 김진수는 대학생이었는데 서술에 따르면은 조금 곱상하게 생긴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성이 동호를 계속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도 동호가 가지 않았고 동호는 죽었고 자기는 잡혀갔죠. 그리고 나서 그 사장의 화자와 김진수는 함께 옥살이를 했다가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도 우연히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가끔씩 체크하는 정도의 사이가 되었는데 김진수는 그때 당시에 총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7년형을 선고를 받지만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김진수의 삶이 이제 비극적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물론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죽음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놓여져 있었지만 4장은 특히 김진수는 동호의 죽음을 받고 이제 4장의 화자는 또 김진수의 죽음을 물론 눈앞에서 목도한 건 아니지만 알게 되고 계속 내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럿일 거라고 서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둘이 아니라는 네. 그러니까 이 사장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1980년에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다. 그 사건 때문에 끝난 게 아닌 거지. 네. 끝나지 않은 사건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문장들이 나오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양심이다. 내가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지,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깨끗한 보석같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순간에 광의를 느꼈는지 이런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무소에서 같이 옥살이를 했던 16살짜리 영재가 한 명 또 있었어요. 영재는 결국 출소하고 나서도 자해를 멈추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뻔하고 정신병원에 갇혔지. PTSD에 시달리던 영재도 또 다른 비극. 그러니까 비극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제 4장까지 와서는 이 인물들이 다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서 이제는 독자들이 좀 분노를 하게 되는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4장에서 이 일화를 서술하던 인물은 계속해서 그 나를 인터뷰하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거냐? 나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느냐? 이 사건을 서술하라고 말하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걸 묻는 거냐? 그러니까 그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생존자들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건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인간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장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여기는 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요. 임선주와 성희연입니다. 선주 역시 동호와 함께 이 시신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공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말하자면 노조를 결성했던 거죠.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서 우리는 계속 고귀해.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성희 언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언니와 함께 있었던 선주가 있었는데 노동운동을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5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계엄군의 성폭력이겠죠, 아무래도. 그 서술이 많은 분들한테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사실 탁자에 눕혀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권 유린을 당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 증언을 요청했을 때 선주라는 생존자가 과연 그 증언을 타인에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내면의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기록된 반나절의 서술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계속 딸깍딸깍 거리다가 그 녹음을 하지를 못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종합해서 이 5.18 민주화운동이 여기까지 그 사건이 복원이 되어 왔는데 그게 얼마나 또 극소수의 증언이겠는가. 한편으로 또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있었겠으며 말하지 않은 사건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으며 성폭력에 관한 서술은 물론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인터넷에 이거 쳐보면은 뭐 말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지? 같은 나라 사람. 네. 물론 다른 나라 사람한테 녹음 안 되지만. 그렇죠. 이거 무슨 마치 일제시대 때 만약에 누가 뭐 헌병 경찰이 만약에 그랬다고 해도 라고 할 것을 같은 국민이 같은 국민에게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더 충격적이고.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장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여름 이전으로 돌아갈 길은 끊어졌다. 학살 이전, 고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역사적 사실로 대통령이 긴급 조치 제9호를 선포했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이게 뭐냐면 유신헌법의 개정 및 폐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체포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줘. 유신헌법을 이제 본인이 제정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개정 혹은 폐기를 주장하거나 청원해도 체포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민주화가 된 게 정말 신기한 수준인 거죠. 이런 긴급 조치를 뚫고 민주화가 됐다는 거. 저는 5장에서 제일 마지막쯤에 나왔던 부분이 그 있잖아요. 그 봄과 같은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가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난 용기 내서 증언도 못하지만 하지 않지만 근데 동시에 이제 봄과 같은 순간이면 다시 그러니까 내가 그 과거를 알고도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겠냐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내가 이제 앞장서서 뭔가 선봉에 서진 않겠지만 뭔가 그런 순간이 뭐 초등학교 때 피구 시합에서 날쌔기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혼자 남으면 맞서서 공을 받아 안아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결국에는 그냥 그 이야기가 이제 선주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너는 묻는 거죠. 가면 넌 과거를 알고 돌아간다면 넌 어떻게 할 것 같아?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에 너무너무 그 장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려나 했는데 뒷부분이 그래도 제일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장은 동호의 엄마의 서술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다 약간 그 실제 그거 다 있다면서요. 네, 다 있어요. 전 몰랐어요. 읽고 나서 이제 찾아보다가 알았어요. 네. 그 일장에 그냥 지나가듯이 어떻게 죽었고 이런 서술들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다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청각장애인이 첫 번째로 죽었고 이런 것들 다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알던 사실들이 나열이 되니까 진짜 내가 다큐를 보는 느낌이라서 물론 이제 문학이고 문학적인 서술들이 많고 이게 소설로 읽는 거 당연히 맞는데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좀 차갑게 봐지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다가 근데 6장에서 저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 동호 엄마의 이 서술들이 물론 책에서도 슬프지만 이게 유튜브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그걸 틀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동호의 그러니까 모티브가 된 인물의 엄마가 실제로 증언하는 건 이 소설과 또 다르게 그렇죠. 울림이 있는. 네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라서 제가 그 영상은 차마 못 봤고 어쨌든 이제 6장에서는 동호의 엄마는 동호가 죽기 전에
동호를 도청에 데리러 갔지만 동호를 데리고 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지만 또 이런 문장이 전 너무 슬픈 거예요. 목숨이 쇠심줄 같아서 너를 잃고도 밥이 먹어졌다. 사라지더라. 3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는 전두환이 왔을 때 소복을 입고 그 앞에 시위를 하러 나가는 그 엄마들 중에 한 명이 되었고 계속 그 시위를 참여했지만 나중에 동호 아빠가 이제 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시위를 중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를 그리워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동호에게 뒤늦게 하는 편지 형식의 서술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네. 에필로그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 작가가 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는지 이제 나오죠. 본인이 1980년 1월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된 다음 본인이 받았던 충격, 그 사진첩 안에 있었던 그 사진들 그게 작가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좀 부채감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아무래도 그런 부채감을 계속 안고 살다가 뒤늦게서야 이런 소설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에필로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건이 정리된 사진첩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 장까지 책장을 넘겨 이제 보다가 총검으로 깊게 내리그어 으깨어진 여자애의 얼굴을 마주친 순간을 기억한다. 거기 있는지도 미처 모르고 있었던 내 안에 연한 부분이 소리 없이 깨어졌다. 이런 서술이 나오는데 한강 작가 본인이 얘기 같더라고요. 에필로그가. 네. 그래서 뭔가 항상 그 작품 활동하는 내내 항상 질문이 그거잖아요. 국가폭력 앞에?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담할 수 있는 그 인간성과 어떻게 그 약간 무슨 그렇게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 그거에 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그 두 가지 어떤 인간성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를 보면 한각 작가님이 했던 인터뷰는 몇 개 봤거든요. 그러니까 출간 직후에 했던 인터뷰를 봤는데 생존자들의 자살률이 11%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높은 수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매일 울었대요. 쓰는 동안에. 3줄 쓰고 1시간 울고 이렇게 1년 반을 보낸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니까요. 쓰지 않고서는 근데 자기 인생이 나아갈 것 같지가 않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지 싶은 거야. 왜냐면 우리 이제 그 노인문학상 이후에 쇼츠에 한강 작가님 인터뷰 옛날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침착하시고 대조 안 돼.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잖아. 이게 안 이어져. 이 고통의 숲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 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 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해봤고 생존자들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소년이 온다에서는 그렇게 희생되고 죽었던 사람들의 혼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 소설을 이제 한 문장으로 만약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죠. 또 그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이미지가 그 동호가 이걸 계속 하잖아요. 병에다가 양초를 꽂아서 네. 그 물론 이게 초를 피우는 거. 네, 시취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체들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조금 희석해보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겠지만 이런 그 병 먹다 남은 음료수 병에 꽂은 양초와 뭐 촛불 이미지, 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을 되게 관통하는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양초를 다 태우고 나면 어쨌든 간에 촛농이 남아서 여기에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작가가 표현했던 혼이 계속 남았다는 것처럼 그 양초 진짜 하나당 놔져 있던 그런 양초가 태우고 나서 남은 촛농들이 지금 우리한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강연 어젠가? 한림원에서 했던 강연에서 항상 그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20대 시절부터 노트를 바꿀 때 현재는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걸 눈치챘다는 거예요. 이제 소년이 온다를 쓰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때부터는 퍼즐이 풀려나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하는 말이랑 딱
이게 호는 그러니까 불빛은 타고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래로 남는 것, 침잠되는 그렇죠.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고. 네. 또 근데 그 천둥은 태우면 타오를 수 있어. 그럼 다시. 그럼요. 근데 다시 남아. 네. 여기다 계속 초를 꽂으면 여기 결국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또 하나가 심지만 완성되죠. 있으면 탈 수 네. 있죠. 그러니까 그럼- 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있어야죠. 심지가 있어야 뭐든지 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심지는 우리의 몫이다. 아무튼 소년이 온다를 이게 솔직히 이게 요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었다 가이드 정도이지 이거는 실제로 읽어야 될 것 같아. 읽어보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읽어보는 게 맞다. 예, 스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이미 들었는데 굳이 봐야 돼? 라고 하시는 알아도 분들이 계시다면 상관없어. 네, 하등 상관없다는 점을 제가 몇 자 이렇게 찌끄린 네. 것 이 소설의 내용에 상관없다.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교과서를 우리가 이제 80년 5월 18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교과서에 그렇게 찍혀 있고 이미 교과서에 올랐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 멈춰 있는 줄 알았다고요. 지나간 역사는 말 그대로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멈추지 않는 거니까 그냥 거기 그대로 그냥 그 잉크 그대로 그냥 거기 말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책을 보고서 저도 이제 반성을 했던 부분이 모르겠어요. 잘 많이 안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 내가 더 알려고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뭔가 그렇게 많은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날 하루는 하루겠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건 다 다르잖아요. 더 많은 수의 그럼요. 이야기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 아까 그 얘기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생존자의 10%가 네네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것은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래서 문학이 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 보신 분이라면 오늘 하등 상관없이 그냥 보셔도 되겠고 상대적으로 소설이 짧습니다. 가벼워요. 이게 세 권 다 시켜놓고 제일 얇은 거 먼저 봐야겠다 하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된통 당했죠. 아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이제 12월이고 해가지고 딱 물론 이제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노벨상 이제 수상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준비를 했던 거지만 뭔가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일단 뭐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일단은 그러면은 소년이 온다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작별하지 않는다와 묶어서 하려고 제가 또 했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해가 질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고 왜냐면 그 시리즈 같았어 내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다고 끝과 생각해요. 시작이 이어져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는 의도치 않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한강 작가의 세계 3탄까지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개를 한번 묶어내볼게 통합본. 야망 세 개를 묶을게